한 사촌 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산소를 팔아버린 사람, 조상의 묘를 돈으로 바꾼 사람이었죠. 그는 그 땅을 팔고 새 차를 샀고 그날 밤 가족과 웃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사흘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손자국, 자정마다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판 그 산소 근처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고.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묘터가 아니라 가족의 근본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조상은 노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경고를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3일 뒤 그 가족에게 닥친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충북의 작은 시골 마을, 봄 햇살이 언덕 위 묘터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상구는 낡은 장화를 신은 채 곡괭이를 들고 묘 앞에 잡초를 베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산소를 돌보는 일은 30년 넘게 이어진 그의 습관이자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난히 흙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덕 아래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삽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굴착기가 묘터 아래쪽 땅을 파헤치고 있었고 헬멧을 쓴 남자 둘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서둘러 달려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땅 주인이 매각했어요. 박재열 씨 명의로 서류 다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상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는 그의 사촌 박재열이었습니다. 재열아, 내가 부모님 묘터를 팔았다는 게 사실이냐? 삼촌, 땅이란 게 원래 돈 되는 겁니다. 산소야 옮기면 되죠. 그 말은 상구의 귀를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맡에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밤하늘 아래 묘터로 다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향불이 꺼졌습니다. 상구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묘비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땅 속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상구는 흙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묘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바람이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상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언덕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향 냄새가 바람 끝에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박재열은 도시의 사무실로 돌아와 회색 정장을 벗으며 넓은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엔 부동산 계약서가 들려 있었고 은행 통장엔 막 입금된 계약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사업 자금은 충분하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열은 친구 몇 명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묘터 팔아서 돈 좀 벌었지. 산속 땅이 뭐가 아까워. 그의 말에 웃음소리가 섞였지만 그 웃음엔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 민정이 불 켜진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열 씨, 그 땅 진짜 팔았어요? 거기 조상님 묘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려 있었습니다. 그냥 흙덩어리야. 요즘 세상에 그런 미신 믿는 사람이 어딨어. 재열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웃었지만 민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자 집안이 이상하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재열은 잠을 청했지만 천장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발을 끄는 듯한 마찰음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 방에서 딱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벽에는 작은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열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금고에 넣어둔 계약서의 일부가 타들어간 듯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운 기억도 불이 난 적도 없었는데 종이 가장자리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아무런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재열은 왠지 모를 싸한 느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거리에서 종이 한 장이 날려와 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묘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겨진 재열은 혼자 TV를 켜두고 거실불을 껐습니다. 정적 속에서 불빛이 깜빡이더니 전등이 스스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재열은 리모컨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고장 났나 보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벽에 걸린 액자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상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노을빛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 복도 끝 민원실의 불빛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 묘터가 어떻게 팔린 겁니까? 분명 우리 집안 땅이었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매 계약이 법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상구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청을 나온 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상구 씨, 조상 묘를 팔았다는 건 그 집안의 뿌리를 파낸 거나 다름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그 말이 상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묵묵히 산길로 올랐습니다. 노을이 진 언덕 위에서 부모님 묘터는 이미 봉분이 허물어진 채 어수선했습니다. 흙 위엔 자동차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마치 땅이 아직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구 아저씨. 어린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묘비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불빛이 비쳤어요.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어요. 상구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향을 피워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불이 바람도 없이 꺼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묘하게 정지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나뭇잎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바람결이 바뀌었습니다. 상구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회색 돌 아래쪽에 붉은 글씨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끼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한 글씨였습니다. 돌려놔라.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누가 장난친 건가? 그러나 그 말이 입을 떠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풀잎이 한꺼번에 눕듯 스르르 흔들렸습니다. 산속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묘터 주위만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상구는 향로를 움켜쥐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묘비에 붙어있던 흙이 떨어져 내리며 그 붉은 글씨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보이게 한 듯이요. 그는 두 손으로 향을 다시 붙였지만 불이 닿기도 전에 스스로 타올랐습니다.
상구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누가 한 짓입니까? 대답은 없었지만 그때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긴 울음소리가 사너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한참을 이어졌고 상구의 등줄기를 식은땀으로 적셨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박재열은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전날부터 이유 없이 멍이 생기더니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괜찮아요? 라고 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손목의 푸른 자국은 마치 누군가 세게 붙잡은 자국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재열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눕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축축했습니다. 전등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잠결에 그는 귀를 스치는 낮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돌려놔라. 재열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거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거울 속 자신의 뒤편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땀이 식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러나 거울 속 그림자는 아직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등이 완전히 꺼지며 방이 암흑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재열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이상 없습니다. 피로 누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과 다리에는 계속 멍이 생겼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날 점심 그는 커피를 들고 창가로 다가가다 손을 떨었습니다. 컵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며 피가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피가 닿은 손등의 상처가 묘비의 붉은 글씨와 똑같은 모양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길에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라디오가 혼자서 켜지고 잡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열아 돌려놔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라디오를 껐지만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차밖을 내다보니 안개가 도로 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사람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재열은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형체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차 앞 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의 자국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재열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의 형체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등엔 붉은 자국이 더욱 짙게 번졌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공기엔 흙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도로 아래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은 바로 부모님 묘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재열은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다시 시골 마을을 향했습니다. 핸들을 쥐던 손엔 여전히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며 미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재열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언덕 위 부모님 묘터로 향했습니다. 묘의 자리는 이미 봉분이 허물어지고 흙더미 위엔 누군가 남긴 향초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향 하나를 피워 땅 위에 꽂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도 없는데 향불이 흔들리더니 금세 꺼져버렸습니다. 재열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흙더미 한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속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듯한 낮고 끊기는 호흡이었습니다. 재열은 겁이 나면서도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닿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발자국 옆에 다른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크기가 똑같은 두 개의 발자국이 그를 따라붙듯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포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재열은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가려 했지만 발이 무겁게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목덜미를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려놔라. 분명히 귀에 닿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재열은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눈을 떴을 때 묘비의 그림자가 바로 앞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흩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그의 눈앞에 작은 불빛이 비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마을 노인 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열을 보고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박 선생, 왜 여길 이 시간에? 재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과 흙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들은 그를 부축하며 내려갔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향불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불길은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지켜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이 언덕을 찾았을 때 흙 위엔 붉은 글씨 하나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려놨다. 누가 쓴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재열의 팔과 손등에 남아있던 자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재열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몸은 돌처럼 무거웠고 팔과 다리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김상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사촌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상구는 말없이 작은 노트를 꺼내 재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제삿날과 묘 관리 일지가 적힌 노트였습니다. 노트 가장자리엔 손때가 진하게 베어 있었습니다. 재열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돌아가신 분은 살아있는 이의 근본이다라는 문장을 읽고 숨을 삼켰습니다. 삼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의 공기를 울릴 만큼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함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산길을 오르는 동안 재열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묘터는 이미 절반쯤 복구되어 있었고 상구는 삽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봉분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떠올릴 때마다 묘터 위로 햇빛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재열은 손에 물집이 잡혀도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상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향을 피웠습니다.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고 공기 중에 은은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봉분이 완성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내려와 묘터를 감쌌습니다. 상구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어르신들.
재열은 흙 묻은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팔목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오랜 죄책감이 흘러나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상구는 잠시 그 옆에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며 산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맑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회관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재열이 먼저 향을 피우고 상 위에 술잔을 올렸습니다. 조심스러운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상구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재상 위에는 하얀 천이 깔리고 그 위에 부모님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촛불을 붙이며 조용히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 잘 왔다. 이젠 됐다. 그 말에 재열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바람이 살짝 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향 냄새가 마을 마당을 감싸며 피어올랐습니다. 재열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 용서해 주십시오. 늦었지만 다시 모셨습니다. 그는 절을 3번 올린 뒤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상구의 눈엔 이상한 빛이 비쳤습니다. 제단 위의 술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술이 넘치지 않은 채 가볍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대답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이 먹고 초가 한순간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부모님 사진 위를 스치며 잠시 머물렀습니다. 재열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상구는 그의 옆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조상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재열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후회 대신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남은 향을 나누어 가져갔습니다. 마당엔 잔잔한 대화와 따뜻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상구는 마지막 향을 묘터로 가져가 꽂았습니다. 산 위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고 붉은 빛이 봉분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르다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상구는 확신했습니다. 조상은 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재열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상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저녁 공기 속으로 잔잔히 흩어졌습니다. 상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자락에는 연초록빛 풀이 자라나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산길을 채웠습니다. 김상구는 묘터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물병과 낡은 솔이 들려 있었습니다. 봉분 위엔 새싹이 돋아나 있었고 그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물을 붓고 묘비의 이끼를 닦았습니다. 이젠 평안하시죠,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음속엔 긴 세월의 무게가 풀려나듯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박재열이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흰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안함 대신 따뜻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상구는 묘비 옆을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두게. 재열은 꽃을 내려놓고 묵묵히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묘비 앞에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향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 위로 흰 구름 한 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묘비에는 새로 새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그리움도 편해진다. 재열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조상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키는 분이었죠. 상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봉분 뒤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한층 더 맑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언덕 아래에서 밭일을 하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묘터를 비추며 유난히 밝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 집안에도 복이 돌겠네. 누군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상구와 재열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자국마다 흙냄새가 고요히 묻어났습니다. 길 끝에서 상구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정말 편히 쉬시겠죠. 재열이 그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두 사람은 동시에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봄빛이 그들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산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용서로 마무리된 이야기는 다시 시작이 된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노을빛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보다 깊고 용서는 그 위에 다시 피는 봄이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며 마지막 자막이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로 따뜻함을 나눠주세요.